그런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죠. 네. 부동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서울 네. 아파트는 금리와 상관관계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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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인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세계 경제 맛집 박종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전에 그 지방 학교에 뭐 아이들이 다문화. 그거 때문에 뭐 지금 문제가 크다 그 얘기 해주셔가지고 기사도 났었거든요. 예, 기사도 났었고 모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도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한번 인터뷰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 그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막 충격받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오늘도 사실 좀 충격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왜 부담을 주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오늘 또 교수님이 또 워낙 또 다방면의 전문가시다 보니까 뭐 크게 두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뭐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뭐 하여간 투자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미국 금리 올린다고 해서 뭐 지금 난리인데 이것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거다 막 이러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연준에서 지금 최대 몇 번 정도 올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연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상식처럼 알려드리면 연준 의장들이 연준의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본인들이 금리를 올리거나 본인들이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 우리 같은 민간에서 잘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를 제일 걱정해요. 자기들 속마음을 잘 못 알아듣을 때? 그렇죠. 네. 내가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이 금리를 올려서 내가 원하는 방식은 이런 거야. 요거를 잘 못 알아보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걸 제일 걱정해요. 근데 애매모호하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 초죠. 올 초에 하버드 대학교에 맨큐 교수님한테 인터뷰를 하러 갔었어요. 맨큐 그 유명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학자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우리는 늘 틀린다. 또 틀릴 거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덜 틀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막 단언컨대 뭐 나는 확실히 이렇다 이런 거를 하지 마라. 그런데 연준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도 맨큐 교수하고 같은 반열이잖아요. 그분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틀려왔는지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예측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빼고는 본인들이 지금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한 여러 단계에 거쳐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의록을 공개해요. fully. 다 공개해서 우린 이런 논의했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어. 그 여과 없이 그걸 고스란히 공개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은 금리를 이렇게 인상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까 낮출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함부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서 앞으로는 내가 금리가 이렇게 되는 게 적합해 보인다라는 걸 다 점을 찍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올려야 되고 그 다음번에도 올려야 되죠. 아니면 낮춰야 되는지. 그래서 그 점을 찍어서 그것까지 공개를 하는데 그걸 점도표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점도표예요. 점도표가 어떻게 됐느냐. 올 연말까지 1.9% 뭐 1.8%인가 요 정도까지 금리가 적합해 보인다고 해놨거든요. 그럼 그 수준까지 금리가 가려면 남은 연준 회의 때마다 금리를 계속 올려야 돼요. 0.25씩 계속 올려야지만 거기까지 가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년 것까지도 얘기를 좀 해놨거든요. 내년은 어떻게 되느냐. 내년 연말에는 2.8 정도, 2.9까지 이렇게 올려야 된다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 얘기는 내년에도 한 3번에서 4번 정도 금리를 또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합치면 10번에서 11번 정도 우린 금리를 계속 올릴 거야. 라는 걸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뭐 대출 받으신 분들, 혹시 영끌에서 또 부동산 사신 분들, 또 해외 여러 가지 뭐 지금 부채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지금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예전에 연준에서 한 반년 전만 해도 점도표가 이렇게 갑자기 당겨질 거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약간 또 밀어놨었잖아요. 23년에나 뭐 올릴까? 뭐 이렇게 해놨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당겨진 어떤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정말 제 개수입니다. 함부로 이 동네 학자가 대연준의 학자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저도 전에 그 국가기관에서 조금 일을 해본 네, 적이 네,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그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기관들의 입장 또는 조금 더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들의 입장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이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하는 총재다. 네. 근데 하는 총재가 올해 분명 인플레이션이 엄청날 것 같다. 네, 네. 라고 한 걸 확인을 했어요. 네. 본인이 전문가로서. 그런데 이제 국민들에게 금리 정책 발표할 때 제가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본격화되고 이제 물가는 쭉쭉 올라갈 겁니다. 네. 라고 발표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야, 그러면은 큰일 나죠. 큰일 사회적 나죠. 혼란. 맞아요. 많은 분들이 하는 총재가 물가 쭉쭉 올라간대. 네. 그러면 야 일단 라면 사놓고 뭐라도 물 사놓고 그렇죠. 사재기 시작되고 네, 사재기 하죠. 기업들도 야 재고 좀 싸놔. 재고 사재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그럼 물가가 실제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고 더 빨리 올라가요. 네. 그러다 보니 연준 의장과 같은 이런 책임성이 있는 자리는 실제 그걸 자기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요거 뭔 소린지 이해하셨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작년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작년도 물가가 심상치 않게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때도 물가 올라가는데 괜찮다고. 네. 괜찮다고 했어. 그런데 연준 의장이 물가 일시적인 겁니다. 알고 있었나? 네,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좀 좋게 얘기하면 연준 의장 정도면 정보도 우리보다 많을 거고 알았을지도 몰라요. 네, 네. 근데 알았는데 물가 이제 진짜 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더 빨리 오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 물가 안 올라 걱정하지 마. 일시적인 거야. 네, 그거 왜 사놓으려고 그러세요? 사지 말라니까 네, 그러네. 네. 이런 걸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도 연준 의장마저도 저러니 안 오르나? 네, 네. 해서 물건도 예를 들어서 사재 끼지 않고 뭐 해놓으면 진짜 물가가 잡힐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걸 기대했는데 작년에 안 잡히고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본인의 발언을 바꿔야죠. 이제는 나 물가 잡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거야. 나 금리도 올릴 수 있고 네. 양적 축소도 할 수가 있고 네. 디커플링도 할 수 있고 네. 나 다 할 거야. 라고 이제 선언을 해야 네. 실제 그걸 안 하더라도 난 이제 내가 물가 잡으려고 작심했어 라고 해야 이제 시장에서 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연준이 진짜 물가 잡으려고 작심했나 보다. 그러면 이제 잡힐 것 같기도 하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아예 그냥 눌러버리는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리 11번 금리 올린다? 니네 꼭 봐라. 나 11번 올릴 거야. 네. 정말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다. 요런 기간이 있긴 있었어요. 네네. 한두 차례. 근데 그때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할 겁니다라고 해서 이제 잡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실제 올릴 수도 있고 올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연준의 의도는 물가 상승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컨트롤 할 거니까 너네 너무 사재기하고 그러지 마 라는 약간의 협박도 있다. 그럼요. 네. 항상 경제는 심리잖아요. 네. 부동산도 심리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심리가 필요하죠. 네. 네. 부동산도 사실 오를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 그래서 올랐고 그래서 더 사고. 그렇게 또 사고. 네. 그런데 물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미국 집값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미국 집값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엄청 올랐다고. 예, 엄청 올랐죠. 사실 이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항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등 이런 유튜브를 꼭 청취하셔야 되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터졌을 때, 야, 세계적인 전염병 돈대 하면서 웅크리고, 돈 좀 현금 좀 내가 들고 있어야겠다.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이랬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염병 돈다고? 야, 주식 사. 야, 부동산 사. 하는 사람 지금 어떤지 아시잖아요. 네. 방끝? 한때 웃었죠. 네네. 그때 잘 또 현금화하신 분은 더 방끝 웃는 네네. 거고. 자, 무슨 얘기냐. 항상 경제가 안 좋았을 때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네. 그럼 돈을 쏟아부었을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소비가 유발되고 투자도 유발되지만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도 그 가치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역시나 코로나19가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죠. 네네. 그래서 작년에 진짜 부동산 가치가 미국이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미국도 또 우리도 같은 영끌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중에서도 대출 좀 과도하게 해서 네. 집 사신 분들 계시겠죠. 네. 근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미국은 감내할 수 있었던 게 미국이 고용난이 심화되다 보니까 급여를 올려줬어요. 급여가 올라가가지고 야, 나 월급 올랐어. 네. 그래서 이자도 더 내고 이 나름대로 그걸 밸런스를 유지했었는데 여기에서 변수가 생긴 거죠. 물가 상승률. 급여 올려준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급여는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러다가 다시 주택에 또 뭔가 안 좋은 시그널이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쨌든 지금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 된다면 원래 물가가 상승하면은 이런 자산 가치들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네, 대표적으로 물가가 상승했었을 때 유발되는 건 현금보다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건 FM대로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 부동산 가격이 어땠나요? 한번 팍 했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IMF 외환위기 뒤에도 팍 떨어졌다가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반적으로 일어나요. 대표적인 실물 자산 꼽으라면 역시 부동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흐름이냐 하면 부동산이라는 건 또 한 가지 변수, 경제적인 메커니즘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가 정책이잖아요. 부동산 정책. 선거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관망하겠다는 전문가들의 어떤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 한 1년 반 이상 부동산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정지, 스탑 버튼을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놓은 거죠. 쭉 올라갔다가 대출도 못 받게 하고 1가구 2주택도 못 하게 하고 작년 하반기 그렇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매매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흐름이 있다가 그냥 잠시 멈춘 거예요. 근데 멈춘 이 상태가 이번에 이제 선거는 끝났고 다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변화의 흐름이 저는 좀 안타깝게도 뭐 제가 부추기는 건 절대 아닌데 저는 연준 의장 같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제 소견을 말하면 되니까 다시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올라가던 그 방향을 잠깐 눌러놨기 때문에 이걸 풀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같은 의견.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건데 어떻게 버티겠느냐. 중요한 얘기하셨어요. 과거에 1.8%에 빌린 사람들이 이제 3.6% 내야 되는데 못 버틴다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인남께서 불러주셔가지고 과거 선행 연구들을 좀 찾아보고 왔어요.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되던 시기에 금리 인상은 여러 투자라든가 뭐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외국은 말고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갔었을 때 그 4년 구간 동안 대부분의 투자처들의 자산 가치는 어떻게 변화했느냐 살펴봤더니 주식 시장은 분명히 음의 상관관계예요. 주식은 금리가 올라가면 내려가요. 그렇죠. 올라가니까 내려가더라고요. 물론 4년 기간 동안입니다. 앞부분에는 금리 올라가니까 주식도 같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금리까지 올린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튼실해졌다라는 시그널이잖아요. 야, 기업들 견딜만 한가 보다. 금리까지 다 올리네. 해서 주가도 올라갔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4년 정도 기간을 지나고 봤더니 결국은 주식시장에서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긴 했더라. 라는 게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는 금리와 상관관계가 없어요. 없어요. 금리 좀 올렸다고 내가 살고 있는 집값 좀 떨어졌다고 함부로 던지는 사람도 없고 차라리 다음에 호경기 올 때까지 버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방 경직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때문에 적어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큰 영향을 안 받았다라는 게 과거의 백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결론이고 다른 데이터 뭐 빌라 등 우리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약간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금리에 민감할 수 있는 소득계층들이 있으시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데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네. 당연히 변화도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진다든가 이럴 수는 있는데 적어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만큼은 큰 상관관계는 과거에는 없었다. 미래 매수자들. 그러니까 지금 산 사람들은 버티는데 미래 매수자들은 금리도 올라가고 저러는데 굳이 뭐 사야 될까 하는 그 심리가 좀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네. 그런 효과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은 그런 게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네. 남유럽발 재정 위기 때마다 네. 야 지금 뭐 압구정 아파트가 얼마래매 아니면 뭐 어디가 얼마래매 이 얘기들 다 있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때 뭐 영끌이든 뭐든 해서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제가 절대 이걸 부추기는 게 네네. 아니라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까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은 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금리 때문에 집을 살려던 사람이 안 사는 수요가 많진 않다. 네. 적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뭐 동료 또는 선후배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저는 이제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증권계의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들끼리 막 갑론을박하죠. 네. 경제 상황에 대해서. 네.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딱 했던 이제 자신의 개인 포트폴리오를 보면 나는 어차피 집이 한 채인데 그런데 내가 거기에 샀다. 내가 사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물어보거든요. 네네.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나는 어차피 집 한 채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역할을 했던 이 전 세계적인 어떤 도시들을 보면 런던, 뉴욕, 홍콩, 뭐 파리 이런 데를 보면 네. 꺾였던 적은 있죠. 네네. 그런데 30-40년 추계로 봤었을 때 떨어진 적이 있냐? 이걸 저한테 늘 반문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떨어지면 나는 그냥 평생 내 실수요자. 네. 난 그냥 있는 거야. 그리고 오르면 조금 팔고 네. 더 좋은 데로 갈지 아니면 일부 현금화해서 노후 대비하고 나머지는 좀 뭐 교회로 나갈지 그럼 그때 결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하방 경직성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그런 머릿속의 생태, 인식들이 아마 견뎌주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주식 위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이 한국 증시에도 악영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될까요? 지금 벌써 많은 영향을 받아서 외인들이 다 빠져나갔죠. 그래서 외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리스크라든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됐을 때는 네. 한국과 같은 이머징 마켓에서 돈을 빼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가가 그래도 2,600에서 2,700 왔다 갔다 또는 뭐 2,800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거기서는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들이 개인 돈을 박은 거거든요. 이게 과거와 다른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약간 언젠가 한국 기업도 오른다라는 관념들이 조금씩은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처럼 약간 심리가 탄탄한 심리가 있군요. 네. 이것도 저는 학습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저랑 동시대로 살아갔던 제 지인들과 친구들을 봤더니 네. 항상 뭐 지난 연말, 뭐 송년회, 그 다음에 신년회, 요즘은 다 커피숍에서 간단히 마시고 가거든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재테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늘 하는 거 IMF 때 삼성전자 사놨으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사놨었으면 이 얘기거든요. 우리 기업의 체질이라는 게 그렇게 취약하지 않더라. 반드시 위기 지나면 정상화되더라. 그래서 이때를 기회로 보면서 돈을 넣는 분들이 분명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교수님, 결국 주식도 그럼 하방이 막히고 상방은 열리고 부동산도 하방이 막히고 상방은 열리는 거니까 이번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두 개는 다 홀드 앤 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주식은 달리 얘기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사고 우리가 팔아요. 근데 주식 시장은 우리뿐만 아니라 외인도 같이 거래하잖아요. 그렇죠. 외인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빠져나갔기 때문에 안 오르는 거고 외인이 더 빠져나간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차이는 있네요. 차이가 있죠. 그러면 저는 이쪽도 궁금한데 사실 미국은 막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지금 반면에 신문 기사 보면은 중국에서는 오히려 막 지금 돈 푼다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중국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 첫 번째는 중국도 대외 의존도를 상당히 보이는 인더스트리가 많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중국산 물건이 해외에 프리미엄이 붙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관세 허들도 있고 중국산이라는 것 때문에 통관 절차에 대한 허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대외 의존적으로 경제를 키워봤던 섹터들은 주춤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다음에 내수 경제의 상황을 또 좀 살펴봤더니 참 이것도 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하려는 의지가 사라져요. 경제하려는 의지요? 예.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상한 표현이 된 건데 쉽게 해서 열심히 살려는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랬던 나라들이 어디냐면 중남미국과 필리핀이에요. 여기는 원래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산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산을 가졌던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 일반인들이 도저히 당대, 내 세대에 따라잡을 수 없는 소득 격차가 생겨버려요.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큰 걱정이에요. 저는 폭락도 싫어하지만 더 오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국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계속 올라가는 건 정말 큰 폐해가 생겨요. 자, 근데 중남미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보다 그 격차가 훨씬 더 심하죠. 잘 사는 집 부유층 자제들은 헬기 타고 학교를 통학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앞마당하고 논밭 이런 게 너무 크다 보니까 학교까지 그냥 헬기로 가요. 다시 헬기로 오고. 그런데 이제 저기 좀 빈민층은 파벨라라고 하는 그 정말 세계적인 열악한 곳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질비해요. 근데 그 세계적인 열악한 그 빈민촌인 파벨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당대의 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 격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뭔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려든가 열심히 일을 해보려든가 이런 의지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국가 전반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요.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의 양극화가 뭐 중남미 국가 뭐 이상 되죠. 그 일성유지 도시들은 더 잘하시잖아요. 우리 서울 아파트 가격 쌉니다. 우스운 정도. 우스운 정도예요. 제가 가격 하나 물어봤다가 재미삼아 30평대 아파트인데 북경에 있는 일성지 그것도 제일 좋은 구간인데 100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니 뭐 이 중국은 또 통으로 낼 게 아니잖아요. 그게 땅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땅은 아니니까. 그런데도 100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와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기 뭐 저 내몽골 지역 근처나 신장 위구르 지역에 낙후된 동네 가보면 뭐 거기는 또 정말 아직까지 뭐 1인당 한 달 월급이 30만 원대인 사람도 많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부의 체질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있고 또 한 가지 중국 정부 관료들하고 어쩌다가 뭐 페이스북 이런 걸로 이제 대화하는 걸 누가 전달을 해줘요. 중국 전문가들이 보면 코로나를 본인들이 지금까지 잘 막아왔다고 하지만 요즘 분위기 다르잖아요. 자꾸 확진자 생기고 언젠가 터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올해인 것 같은데 올해 중국이 본격적으로 코로나 터지기 시작하면 아마 막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동안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던 전략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 한 명만 발병했다 해도 도시를 막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10,000명, 지금도 뭐 그 사망자도 생기고 막 이러던데 이렇게 됐었을 때 중국의 전략 전술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또 국가 또는 지자체를 차단하는 거. 다 경제 활동을 중단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중국 경제는 앞으로도 어렵죠. 그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금리를 낮춰야죠. 돈을 풀고.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뭐 제가 알기로는 중국, 미국 뭐 거의 지금 비등비등한 거에서 약간 중국에 좀 더 의존도가 좀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풀고 한쪽은 조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생산해서 돈을 해외에 다시 수출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네. 있고 그 다음에 중국산 값싼 물건을 우리가 소비한 게 있어요. 근데 먼저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가 거의 단절됐다 싶을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갖다 못 팔거든요. 네. 조금 과하게 말하면. 네, 네. 그런데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는 이제 외투 흔히 말해서 외국인 투자 왠지 안 들어와. 그러면 내부에서라도 투자를 원활하게 하도록 금리 낮춰주자. 네. 돈 싸게 빌려서 투자하세요. 이렇게 간 거예요. 어차피 다 나갔고 안 들어온다. 이제. 네, 예. 그런 해석도 같이 하는 거죠. 이제 뭐 우리 외국인 안 들어와. 미중 간의 갈등 다 알아. 이렇게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인데 중국에 의존하는 게 우리가 그나마 한국의 물가가 지난 30년 동안 저물가 기조가 유지됐었던 건 철저히 중국 덕분이에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분식점에서 김밥 한 줄이 그래도 어바웃 4,000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있는 식자재 중에 몇 개는 중국산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일하고 계신 종업원 분들 중에서 일부가 네. 또 그 중국에서 네. 오신 분들이 있어서 바로 값싼 인건비, 값싼 식자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뭐 좀 물가가 안정된 게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중국의 상황이 어떠냐? 내부에서도 기초 원자재, 자원 이런 게 부족해졌고요. 네. 그리고 중국도 이제 2020년 넘어서 대표적인 식량 수입 국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다가 뭐 이렇게 뭐 식량 이제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에 의존했던 네. 값싼 물건을 우리가 수입해 온다. 이 기조도 이젠 앞으로 한 뭐 몇 년 지나고 나서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럼 투자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물가에 좀 그래도 좋은 영향을 줬던 그 값싼 어떤 그런 수입하는 것들도 지금 힘들어진다고 하면은 결국에 우리나라 물가도 올라가는 거네요. 그런 요인도 같이 계속 섞여 있어요. 예. 이제 예전보다도 중국 그 근로자분들이 외노자라고 부르죠. 네. 값싼 인건비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서 넘어오는 식자재 유통도 이게 싸지 않아요. 근데 가끔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아, 교수님, 제가 중국에서 도매 가격을 물어봤는데 거긴 아직도 싼데 왜 우리나라만 비쌉니까? 중국 상인들도 이제 알았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명이나물 가지고 한번 딥하게 네.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명이나물이 이제 울릉도하고 저기 경북하고 강원도 일부 지역에만 재배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수요를 다 커버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중국에서도 같은 위도상의 명이나물이 재배되는 지역이 있어요. 네. 거기서 그걸 사다가 네. 이제 팔았는데 거기서 사는 거는 단순하게 비유적으로 표현 들면 울릉도보다 10분의 1 가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 상인들이 자꾸 납품하다 보니까 이치를 깨달은 거지. 우리가 10분의 1 가격에 팔면 네. 얘네가 나머지 다 먹네. 다 먹는구나. 그래서 살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요. 아, 요즘에 명이나물이 인기가 많으니까 그 식당에서는 그 추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돈 내야 되죠. 돈 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가격을 올려서 실제 현지에서는 싼다 하더라도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물가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그 중간 마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뭐 중국이 인하를 하든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든 결국에 우리나라의 물가는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주열 총재께서도 한두 번 예고를 했죠. 연내에 두세 차례 정도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교수님 오신 김에 네. 요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뉴스 나오고 뭐 좀 네. 어떻게 되네 막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오는 게 있을까요? 뭐 지금 뭐 원자재 뭐 공급 중단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사실 곡물 가격이에요. 네. 유가라든가 네. 뭐 이런 지하자원 쪽보다도 곡물 가격을 더 크게 걱정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런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사실 대응력이 조금 더 있어요. 곡물보다는. 네. 쉽게 얘기해서 시추 뚫어놓은 것도 있는데 생산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곡물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농업 수출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밀 수출은 1등하고 3등인가 뭐 이 정도 되고요. 네네. 해바라기 씨유, 보리, 옥수수 다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예요. 네. 밀. 우리도 벌써 두 끼 먹고 한 끼는 밀을 먹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밥 먹는 거 한 뭐 하고 라면 먹거나 만두 먹거나 이런 거 다 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밀 의존도가 높은 상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옥수수는 안 먹잖아요. 뭐 이런데 아닙니다. 옥수수는 전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분이 안 들어간 건 거의 없어요. 과자, 뭐 식용유, 네. 라면 안 들어간 거 없어요. 네. 옥수수는 그냥 모든 식자재에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편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용유 가끔 안 쓰시는 분들 올리브유도 쓰지만 해바라기 씨유도 쓰잖아요. 네. 그게 다 이제 대체제 관계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곡물 자원이 아주 특이한 게 농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농산물 곡물 가격은 크게 3번에 걸쳐서 움직여요. 예를 들어 둘이 딸기 네. 농사를 지어요. 네. 근데 딸기를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수확을 했습니다. 그럼 이 수확한 물건을 가장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시점은 언제겠어요? 딸기를 지었는데 지어서 우리가 딱 수확을 했어. 네. 이걸 제일 제값으로 비싸게 팔 시점. 제일 그 철일 때. 그렇죠. 네. 수확하자마자가 제일 신선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그 딸기를 못 팔면 신선도가 확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네. 가격을 네.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원래 이 농산물은 처음에 수확하자마자 그 시점에 무조건 팔아야 돼요. 네. 만약에 그 기간을 놓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반건조를 시키죠. 그리고 어떤 식품에 들어가는 식자재를 유통을 시켜버려요. 뭐 라면 소스에 들어간다든지 그렇죠. 뭐에 들어간다든지 네. 과자에 들어간다든지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반값이 뭐예요? 반의 반값도 못 받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타이밍도 놓쳤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마지막엔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발효시킨 다음에 사료로 만들어요. 이거는 또 원래 가격의 반의 반값 정도 받나? 뭐 이 정도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식자재는 그러니까 농작물은 3번에 걸쳐서 크게 가격이 다운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농사 짓는 분들은 걱정이 되잖아요. 네. 일주일 한 달 안에 못 팔면 네. 내가 제값을 그렇죠. 못 받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농작물을 사는 사람은 악용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좀 가격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지난다. 신선도 자꾸 떨어지는데 네. 이렇게 되니 농사 짓는 사람이 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으냐 하면 많은 국가에서 농작물은 전매를 해주는 경우가 네, 많죠. 네. 농원협에 네, 사준다든가 미리. 네. 그리고 아니면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해요. 네. 요 정도 당도에 요 정도 QC를 맞추면 무조건 뭐 10만 통 우리가 살게요. 네, 뭐 밭대기라고. 네, 그런 그걸 거죠. 다 해놓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규격만 맞춰서 생산하면 나는 판매는 원래 약속한 가격에 팔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빵 만드는 파리바게트예요. 네. 나는 밀 재배업자야. 네. 그러면 내가 밀을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밀을 우크라이나 어떤 그 재배업 농장에게 사기로 했는데 네, 미리 다 계약해놨는데 여기서 갑자기 전쟁이 났네. 전쟁 나는데 어떻게 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파리바게트 이제 업자는 어떻게 회사는 난리가 나죠. 난리 나죠. 야, 밀 우리 다 계약 맺어놓은 거 왜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네. 전쟁 났잖아요. 네. 그럼 파리바게트가 장사 접어야 됩니까? 아니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른데 밀 재배하는 업자 찾아 이렇게 돼요. 네, 네. 근데 그 업자들도 어딘가 하고 다 이미 다 계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농작물은 아주 특이하게 단 1톤이 부족해도 네.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요. 왜? 그 1톤 내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필요해요 하면서 저 더블 드릴게. 더블 드릴게. 전 세계적으로 재고라는 개념이 별로 그렇죠. 없구나. 네. 재고라는 개념이 없고 왜? 네. 다 선 계약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설사 재고가 있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농작물을 자꾸 썩어가잖아요. 썩으니까. 그러면 빨리 석유처럼 공급하면 되잖아요. 농작물을 어떻게 빨리 공급합니까? 방법이 없죠. 키우는데 네. 원칙은 1년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바로 공급도 못한다는 강박까지 생기니까 1년 동안 빵 안 팔 거야? 빨리 사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야, 가격이 막 미친 듯이 뛰는 거죠. 안 먹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석유 가격 뭐 50% 올랐다? 네. 곡물 가격은 300% 오를 가능성도 많아요. 이미 오른 곡물도 있었고. 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뭐 물가 상승은 뭐 당연한 거고 막 전 세계적으로 하여간 지금 뭐 다 뭔가 인플레 이런 거에 대한 악영향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결국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투자자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뭔가 내 재산을 지키는 거는 현금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자, 본인이 이제 정말 무리수를 두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부동산은 자신의 재산의 거의 70% 가까이를 집어넣는 곳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10%가 뭐 부동산 가격이 빠졌다? 아, 내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날아간 거기 때문에 절대 그 가격에 팔질 않으세요. 버티기 모드를 들어갑니다.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부동산이 축축 치고 올라갔을 때 약간 무리한 차입을 통해서 부동산을 가졌다. 네. 그러면 이제 대출 부담이 상당하실 거예요. 네. 앞으로도 금리 더 올라갈 거고. 네. 그런 과정에서는 미리 현금을 어떻게 확보하든 아니면 내가 장사하는 어떤 약간 불확실한 소득을 얻는 업종이다라고 하면 그 불확실한 소득이 좀 더 줄어들 때까지 대비하기 위한 방책을 어떻게든 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흑자도산이라고 하죠. 네네네. 약간 돈 부족해서 크게 던져야 네. 되는 그런 진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네네네. 약간 현금 스페어를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떻게든 키워놔야 된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면 지금 주식도 어쨌든 음의 관계가 있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 사야 돼요? 이 금리가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이런 과정에서 좀 악수를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울은 뭔가 금리 부담도 있는데 아파트 가격도 너무 비싸니 눈을 어디로 돌리겠어요? 지방으로. 네. 그래서 뭔가 부동산은 불패야. 불패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방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자신이 이자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시비가 많이 엇갈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편 광고까지 한다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잘해. 딱 여기까지. 네. 그래서 다음번 지방의 부동산 흐름은 방금 말씀드렸던 서울이나 수도권 노른자위와는 좀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이 것이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